손님 괜찮으세요? 김철수가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쿵! 양복 남자가 가게 앞 테이블 위로 몸을 던지듯 쓰러졌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지나가던 상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119 불러. 병원에 데려가야 해. 사람들은 우왕좌왕했지만 김철수만큼은 침착했어요. 철수와 석재의 과거와 현재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챕터 마이너스 시장 국밥집의 고요한 아침. 새벽 4시 반, 김철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시계 소리보다 먼저 깨는 습관이 몸에 밴지 벌써 20년이 넘었죠. 낡은 원룸벽에 걸린 군복 사진이 희미한 불빛에 드러났어요. 젊은 시절 의무병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철수는 그 사진을 잠깐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또 그 꿈을 꿨구나. 김철수의 이마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글 속 야전병원, 피투성이가 된 전우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상급자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20해가 지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허름한 트럭키를 집어든 김철수의 손에는 작은 떨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야지. 작은 중얼거림과 함께 그는 집을 나섰어요. 도매시장에 도착한 김철수는 정육점 사장 앞에 섰습니다. 철수 형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런데 형님, 어제 신문 봤어요? 또 베트남 파병 관련 기사가 나왔던데. 사장의 말에 김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그의 목소리엔 무거운 무언가가 깔려 있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형님. 그냥, 형님도 그때 다녀오셨다고 하셔서 사골 좋은 걸로 주세요. 김철수는 대화를 끊어버렸어요. 사장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최고급 사골을 내왔습니다. 김철수는 뼈를 하나하나 만져보며 살펴봤어요. 마치 환자를 진찰하듯 꼼꼼하고 세심했습니다. 트럭에 재료를 싣고 가게로 돌아오는 길, 김철수는 라디오를 켰어요. 오늘은 베트남 파병 용사들을 위한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말에 김철수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어요. 그는 재빨리 채널을 돌려 트로트 방송을 찾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김철수는 앞치마를 두른 채 커다란 솥에 불을 지폈어요. 사골을 끓이는 동안 그의 손놀림은 마치 수술하는 의사처럼 정확하고 섬세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만큼은 내가 누군지 기억하고 싶지 않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김철수는 팔을 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80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아저씨, 국밥 한 그릇 주세요. 그런데 돈이. 할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지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철수는 아무 말 없이 정성스럽게 국밥을 담아내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저씨, 돈을. 됐어요. 천천히 드세요. 김철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국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김철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만큼은 자신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몰려들었어요. 사장님, 빨리 좀 해주세요.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김철수는 흔들리지 않고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을 다해 만들었어요. 죄송하지만 맛있게 만들어 드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한 젊은 직장인이 불쑥 말했어요. 아저씨, 혹시 군인 출신이세요? 손놀림이 의무병 같은데. 김철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밥을 담던 국자가 살짝 떨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오래 해서 익숙해진 거예요. 오후가 되자 가게는 한적해졌습니다. 김철수는 혼자 앉아 차가운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문득 가게 벽에 걸린 오래된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트남 파병 의무병 김철수 소령, 상부 부정부패 폭로 후 정신 이상 판정으로 제대 제목이 바래져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김철수는 그 글자들을 외우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또 다른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철수야, 오늘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어쩔 뻔했니? 할머니의 말에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별 말씀을 다. 그런데 말이야, 요즘 시장에서 소문이 나더라. 너한테 무슨 사연이 있다는. 할머니의 말에 김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그런 얘기는. 알겠어, 알겠어.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 말이야. 하루가 끝나갈 무렵 김철수는 홀로 남은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그는 계속 그릇을 닦았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건 절대 남주지 않는다. 먹고 살 힘은 돼야지. 그의 중얼거림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은 김철수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과거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짜로 음식을 주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에게 은근히 의지했어요. 김철수의 국밥집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안식처였으니까요. 그날 밤 김철수는 또다시 그 악몽을 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꿈속에서도 그는 국밥을 끓이고 있었어요. 마치 그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치유의 방법인 것처럼 말이죠. 이 챕터 마이너스 쓰러진 남자, 멈춘 국밥.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철수는 새벽 시장에서 돌아와 국밥집 문을 열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커다란 솥에서는 뜨거운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김철수 자신도 모르게 계속 가게 밖을 내다보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김철수는 국자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난밤 꾼 꿈이 유난히 생생했어요. 베트남 전쟁터에서 응급처치를 하던 자신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그때 구했던 한 젊은 병사의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오전 9시쯤 단골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오늘은 좀 일찍 왔네. 네, 할아버지. 자리 앉으세요. 김철수는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국밥을 담아드렸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가게 밖으로 향했습니다. 철수야, 너 오늘 좀 이상하다. 무슨 일 있어? 단골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철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잠을 잘못 잔 것 같아요.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가게 앞으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김철수는 그 차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시장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거든요. 차에서 내린 건 깔끔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남자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국밥집 쪽으로 다가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기, 물 좀. 남자가 가게 문 앞에서 중얼거렸지만 그 말을 끝내지 못하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김철수는 뭔가 이상함을 직감했습니다. 오랜 의무병 경험이 그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김철수가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쿵! 양복 남자가 가게 앞 테이블 위로 몸을 던지듯 쓰러졌어요.
테이블 위에 반찬통들이 와르르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큰일 났다. 가게 안에 있던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김철수는 번개처럼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남자는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져 있었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김철수의 손이 남자의 목과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맥박이 없어.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지나가던 상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119 불러. 병원에 데려가야 해. 사람들은 우왕좌왕했지만 김철수만큼은 침착했어요. 모두 뒤로 물러서세요.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는 남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가슴 위에 손을 올렸어요. 심정지. 지금 당장 심폐소생술을. 김철수의 손이 남자의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위치, 정확한 강도, 정확한 리듬이었어요. 20년 전 베트남 전선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그 동작들이 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김철수는 규칙적으로 가슴을 압박했어요. 구경꾼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놀림이 너무나 전문적이었거든요. 저 아저씨 정말 의사 같은데. 30초가 지나고 1분이 지났습니다. 김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나. 그의 입술에서 작은 기도가 흘러나왔어요. 그때였습니다. 헉, 허. 쓰러진 남자가 갑자기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크게 오르락 내리락하며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안도의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초점이 없던 눈동자가 점점 또렷해지더니 김철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눈에 뭔가 알아보는 듯한 빛이 스쳤어요. 당신은 혹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끝내기 전에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곧이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김철수는 이미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었어요. 응급처치는 누가 하셨나요? 저 아저씨가요. 구경꾼이 김철수를 가리켰습니다. 구급대원이 김철수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훌륭한 처치였습니다. 의료진이세요?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배운 게 있어서요. 남자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김철수는 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 같았거든요. 하지만 기억은 흐릿했어요. 다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구급차가 떠난 후 시장은 금세 화제로 들끓었어요. 철순애가 사람 살렸다더라. 진짜 의사 같던데? 사람들의 시선이 김철수에게 쏠렸지만 그는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가게에서 김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어요. 왜 그 사람이 낯익을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베트남 정글 속 총상을 입고 쓰러진 젊은 병사의 얼굴이었어요. 3챕터 마이너스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아나다. 그날 밤 김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뒤척이던 그는 결국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베트남 파병 시절 야전병원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김철수는 돋보기를 꺼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 사람, 설마. 사진 속 한쪽 구석에 있던 젊은 병사의 얼굴이 오늘 구한 그 남자와 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국물을 끓이면서도 계속 어제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윤석재, 그 이름이 맞나?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가게 앞에 또다시 검은색 고급차가 나타났어요. 어제와 같은 차였습니다. 김철수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차에서 내린 건 어제 쓰러졌던 그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걸음걸이는 훨씬 안정되어 있었어요. 남자는 천천히 국밥집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철수는 국자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한 인사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김철수가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그의 눈은 남자의 얼굴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어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탐색하는 듯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김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국밥 드시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남자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김철수는 정성스럽게 국밥을 담았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만들었어요. 국밥을 내놓으며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남자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윤석재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김철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역시 기억이 맞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자신이 목숨을 구했던 그 병사가 바로 윤석재였어요. 하지만 김철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윤 선생님. 윤석재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잠시 눈을 감더니 말했습니다. 참 맛있네요. 어디서 요리를 배우셨나요? 그냥 오래 하다 보니 익숙해진 거예요. 김철수의 대답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응급처치를 정말 훌륭하게 하셨습니다. 의료진 출신이세요? 윤석재의 질문에 김철수는 잠시 멈췄어요.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조금 배운 게 있어서요. 옛날에요? 언제쯤 말씀이신지. 윤석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김철수는 윤석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군대에서요. 의무병이었거든요. 의무병? 윤석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 스쳤어요. 혹시 베트남에 다녀오셨나요? 윤석재의 질문에 가게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언제쯤이었는지 1970년부터 2년간이었어요. 윤석재의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김철수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철수 소령님이세요? 그 순간 김철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0년간 감춰왔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맞습니다. 김철수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숨길 힘도 없었어요. 윤석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김철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령님, 정말 소령님이세요? 일어나세요.
이제 그런 계급은 의미 없어요. 김철수가 윤석재를 일으키려 했지만 윤석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소령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때 정글에서 소령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가게 안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년 전 베트남 정글의 기억이 두 사람 사이에 되살아났어요. 총상을 입고 쓰러진 젊은 병사와 그를 구한 의무병의 만남이 이렇게 한국의 작은 국밥집에서 다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소령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대 후에 연락이 끊어져서. 윤석재의 질문에 김철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별일 없이 지냈어요.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령님께서는 군의관이셨잖아요. 왜 이런 곳에서? 김철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군의관이었다고요? 전 의무병이었어요. 그것도 부정부패를 폭로했다가 정신 이상자로 몰려 쫓겨난. 뭐라고요? 윤석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윤 회장님도 모르셨나 보네요. 전 그 후에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20년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윤석재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한강그룹 회장입니다. 소령님 덕분에 살아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윤석재의 고백에 김철수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구한 그 병사가 이제는 대기업 회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들이 공기 중에 흘렀어요. 마침내 윤석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령님, 이제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4챕터 마이너스 방송과 기사의 폭풍. 윤석재가 떠난 지 불과 2시간 만에 김철수의 국밥집 앞은 취재진들로 북새통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그 국밥집인가요? 사장님 계세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과 방송국 차량들이 좁은 시장 골목을 가득 메웠어요. 김철수는 가게 안에서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뭔 일이지?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몰려들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골목이 순식간에 축제장이 된 것 같았어요. 사장님,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한 기자가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철수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강그룹 윤석재 회장을 구한 분이시죠? 어떤 기분이세요? 그때 김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은정, 그의 딸이었어요. 김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정아. 아버지, 지금 뉴스에 나왔어요. 정말 아버지 맞죠? 은정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놀람, 걱정, 그리고 20년간 쌓였던 원망까지 말이죠. 그래, 아버지다. 김철수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긴 얘기다. 지금은 설명하기 어려워. 바로 그때 밖에서 더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재 회장 도착. 기자들이 일제히 한쪽으로 몰려갔어요. 김철수는 전화를 끊고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윤석재가 흰색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윤석재는 기자들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곧 정식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는 기자들을 뚫고 국밥집으로 걸어왔어요. 김철수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소령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윤석재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었으니까. 김철수는 담담했지만 내심 당황스러웠어요. 언론에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았죠? 제가 병원에서 나온 후 비서에게 소령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새어나간 것 같습니다. 윤석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밖에서는 기자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시장 노인의 손길에 재벌 회장 살아나, 기적의 국밥집, 숨겨진 영웅,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소령님, 일단 이곳을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윤석재가 제안했지만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기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때 김철수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은정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올 필요 없다. 바쁠 텐데. 아니에요. 꼭 가야겠어요. 오후 2시쯤 또 다른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김은정이었어요. 20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김철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은정은 기자들 사이를 헤치고 가게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은정은 김철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많이 늙으셨네요. 너도 많이 컸구나. 윤석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재회를 지켜보며 그 역시 감동을 받았어요. 소령님께서 딸분이 계셨군요. 네,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은정은 윤석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재 회장님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따님분이신가요? 네. 하지만 20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은정의 말에 윤석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그동안 여기서 혼자 지내셨던 거예요? 은정의 질문에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냥 이렇게 살았어. 왜? 왜 연락 한 번 안 하셨어요? 너라도 편하게 살기를 바랐어. 그때 밖에서 더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강그룹 정우 부회장의 차량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정우는 급하게 차에서 내려 기자들을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는 한강그룹 정우 부회장입니다. 정우가 기자들 앞에서 급히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이번 사건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회장님은 과로로 쓰러지신 것이고 단순한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김철수와 윤석재는 창문을 통해 정우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죠? 김철수가 물었어요. 제 조카입니다.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요. 윤석재의 대답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분은 영웅이 아닙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과장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자들은 더욱 흥미롭게 받아 적었어요. 은정은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예상했던 일이야. 김철수는 담담했지만 은정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윤석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령님, 내일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가 됐습니다. 회견이요? 네, 소령님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은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과거까지 모두 알려질 텐데. 그래도 괜찮아. 이제 숨을 이유가 없어.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배어 있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과 구경꾼들의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김철수의 삶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5챕터 마이너스 무너진 진실, 숨겨진 과거. 그날 밤 김철수는 은정과 함께 오랜만에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년간 쌓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버지,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모른다고 살라고. 김철수는 찬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때는 그게 너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순 없었거든. 하지만 전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김철수의 짧은 사과에 은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20년간 품어왔던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인터넷과 신문은 김철수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달랐어요. 정신 이상 판정받은 전직 군인 과대포장된 영웅담 의문투성이 과거사 같은 제목들이 난무했습니다. 은정은 아침 일찍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기사들 보셨어요? 봤어. 별로 놀랍지 않구나. 김철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은정은 아버지의 상처를 느낄 수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기사들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은정은 언론사에서 오래 일한 경험으로 이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정우 부회장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편 윤석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들어와 책상에 신문들을 던져놓았어요. 삼촌,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말하는 거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타격을 받는지 아세요? 김철수 소령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윤석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삼촌, 저 사람은 군에서 정신 이상 판정을 받고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연관되면 그만해. 윤석재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진실을 모르고 있어. 김소령이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알아봤냐? 정우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삼촌이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날 오후 김철수는 평소처럼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유명한 정신 이상자였다면서? 믿어도 되는 건가? 단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철수야, 괜찮니?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김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김철수 씨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한강그룹에서 왔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한강그룹 홍보팀장이었습니다. 정우 부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번 일로 회사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하시더군요. 김철수는 명함을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을 원하시는 거죠? 간단합니다. 언론에 나가서 이번 일이 단순한 응급 상황이었다고 해명해 주시면 됩니다. 영웅담 같은 건 과장된 거라고요. 홍보팀장의 말에 김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대신 적당한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게도 더 좋은 곳으로 이전시켜드리고 생활비도 지원해드리죠. 남자는 자신있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죠? 나쁘지 않은 조건인데요. 거짓말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윤 회장님은 정말로 죽을 뻔했거든요. 김철수의 단호한 거절에 홍보팀장은 당황했어요. 김 씨, 지금 상황을 잘 아시죠?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더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 은정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홍보팀장은 은정을 보고 당황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한강그룹 홍보팀장이시죠? 김은정입니다. 은정의 자기소개에 홍보팀장은 더욱 놀랐어요. 은정은 언론계에서 꽤 유명한 기자였거든요. 아버지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아, 그냥 간단한 부탁을. 나가세요. 은정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지 마세요. 홍보팀장은 할 말을 잃고 망설였어요. 하지만 나가라고 했어요. 홍보팀장이 떠난 후 은정은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다니. 그날 저녁 윤석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령님, 정우가 보낸 사람이 갔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일 기자회견을 앞당기겠습니다. 더 이상 소령님이 곤란을 겪게 둘 수 없어요. 회견을 하시면 정우 부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김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소령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밤늦게 은정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정우 부회장의 약점을 찾아야 해. 그녀는 각종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조사 끝에 은정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정우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 부정한 거래를 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은정의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새벽 김철수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시선이 냉랭했어요. 정우 부회장 측에서 흘린 소문들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진짜 정신이상자였다면서? 조심해야겠어. 김철수는 상처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재료를 골라 트럭에 실었습니다. 괜찮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그는 자신에게 다짐하며 가게로 돌아갔어요. 6챕터 마이너스 딸과의 재회, 반격의 시작. 그날 오후 은정은 아버지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밤새 조사한 정우 부회장의 비리 자료들이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김철수는 홀로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은정의 목소리에 김철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정아, 왔구나. 손님들이 많이 줄었네요. 평소 북적이던 가게가 한산했어요. 몇몇 테이블에만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도 김철수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김철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은정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20년간 쌓아온 평온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제가 도울 방법을 찾았어요. 은정이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정우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예요. 이걸로 그를 제압할 수 있어요. 김철수는 파일을 들춰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구했니? 언론사에 있으면서 쌓은 인맥들이 도움이 됐어요. 정우 부회장은 지난 3년간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렸어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윤석재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당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소령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어서 오세요. 많이 힘드시죠? 김철수가 자리를 권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우가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도 소령님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하고 윤석재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회장님, 저 때문에 곤란하시면 그냥 모른 척 하세요. 김철수가 말했지만 윤석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소령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일어난 일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윤석재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은정이 파일을 윤석재에게 보여줬습니다. 회장님, 이걸 보세요. 윤석재는 파일을 받아 내용을 훑어봤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모두 확인된 자료들이에요. 정우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 개인적인 투자를 했고 손실이 날 때마다 더 많은 돈을 빼돌렸어요. 은정의 설명에 윤석재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삼촌을 믿고 있었는데 윤석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회장님, 이제 선택하셔야 해요. 정우 부회장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바로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우 부회장이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들어온 것이었어요. 삼촌, 여기 계셨군요. 정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우야, 왜 이렇게. 삼촌, 이분과의 만남은 이제 그만두세요. 회사에 더 이상 피해를 줄 수는 없어요. 정우는 김철수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정우 부회장님이시죠? 은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은정입니다. 아, 그 유명한 기자님이시군요.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의 일이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가족의 일이라고요? 은정이 파일을 들어 올렸어요. 그럼 이것도 가족의 일인가요? 정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죠, 그게? 회장님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부회장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윤석재가 파일을 정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정우야, 이게 사실이냐? 정우는 파일을 받아 들여다봤어요. 첫 페이지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거죠?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냐고 묻고 있는 거야. 윤석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삼촌, 이건 오해예요.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윤석재가 소리쳤습니다. 수십억 원을 빼돌린 게 회사를 위한 거였어? 가게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정우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건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였어요. 언젠가는 갚을 생각이었고, 언젠가 은정이 비웃듯 말했어요. 3년 동안 계속 더 빼돌리기만 했잖아요.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요. 정우가 은정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제 아버지를 괴롭힌 사람에게는 당연히 끼어들 권리가 있죠. 김철수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정우 부회장님, 저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는 건 원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버지. 은정이 김철수를 말렸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래요, 소령님. 윤석재도 말했어요. 이건 소령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예요. 정우가 잘못한 거죠. 윤석재는 정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궁지에 몰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삼촌, 정말 저 사람 편을 들 거예요? 20년 전에 정신 이상자로 쫓겨난. 그만해. 윤석재가 소리쳤습니다. 김소령은 정신 이상자가 아니야. 부정부패를 폭로한 양심적인 군인이었어. 뭐라고요? 정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삼촌이 무슨 말씀을. 김소령은 베트남에서 내 목숨을 구했어. 그리고 상관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했다가 누명을 쓴 거야. 진실이 밝혀지자 정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위협을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언론에서는 제 말을 믿을 거예요. 저한테는 권력이 있거든요. 권력이요? 은정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금 이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는데요. 정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비리가 폭로될 뿐만 아니라 김철수에 대한 거짓 공작까지 녹음된 것이었어요. 내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걸 공개하겠어요. 은정의 선언에 정우는 비틀거리며 가게를 떠났습니다. 7챕터 마이너스 최후의 공개 기자회견. 다음 날 오전 10시 한강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윤석재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언론이 주목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했습니다. 김철수는 은정과 함께 강당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긴장되세요? 은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조금. 김철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20년간 숨어 살았던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무대 위로 윤석재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강그룹 회장 윤석재입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틀 전 제가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서 말이죠.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제가 쓰러진 것은 단순한 과로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완전히 멈춘 상태였어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심정지였죠. 윤석재의 고백에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그런 제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윤석재가 김철수를 바라봤어요. 김철수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국밥집 사장이 아니라 베트남 전쟁 당시 의무병으로 복무하신 분이에요.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김철수 선생님이 저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재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1971년 베트남 전선에서 김철수 소령님은 총상을 입고 쓰러진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윤석재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당시 저는 윤석재 일병이었습니다. 김소령님의 응급처치가 아니었다면 저는 베트남 정글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김소령님은 그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윤석재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김소령님은 상관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했습니다. 병사들의 의료용품을 빼돌려 팔아넘기는 것을 보고 고발한 것이죠.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패한 상관들은 김소령님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갔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말이죠. 윤석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결국 김철수 소령님은 강제 전역당하셨고 20년간 사회에서 매장당해 살아오셨습니다.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성공한 기업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 부회장이 몇 명의 보좌관들과 함께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잠깐만요. 정우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그를 향해 카메라를 돌렸어요. 윤 회장님의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강당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윤석재는 정우를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정우야, 지금 뭐라는 거냐? 삼촌, 감정에 치우쳐서 잘못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 사람은 정말로 정신 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그때 은정이 일어났습니다. 정우 부회장님, 어제 우리가 나눈 대화 기억하시죠? 은정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그 녹음 파일을 공개할까요? 정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무슨 소리죠? 어제 부회장님께서 제 아버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려 했던 것과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대화 말이에요. 기자들이 더욱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윤석재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정우, 이제 그만해라. 내가 한 일들을 다 알고 있다. 삼촌,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도 김소령님을 모함하려 한 것도 다 알고 있어. 정우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은정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기자 여러분, 이분이 지난 3년간 한강그룹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은정이 파일을 들어올리자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향했어요. 또한 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언론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정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은정은 휴대폰을 켜서 어제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그래도 언론에서는 제 말을 믿을 거예요. 저한테는 권력이 있거든요. 녹음 파일 속 정우의 말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철수를 정신 이상자로 계속 몰아가면 됩니다. 강당이 완전히 시끄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정우에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부회장님, 횡령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 조작을 시도한 게 사실인가요? 정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강당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기자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윤석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철수 소령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김철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은정의 격려에 힘입어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대 위로 올라간 김철수를 보며 윤석재가 말했어요. 이분이 바로 제 생명의 은인이자 진정한 영웅 김철수 소령님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김철수를 향해 터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김철수 소령님을 저희 한강그룹의 윤리경영 자문으로 모시겠습니다. 윤석재의 발표에 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김철수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윤석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소령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방부와 보훈처에 정식으로 재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윤석재의 말에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20년간의 한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8챕터 마이너스 다시 끓는 국밥, 그리고 따뜻한 미소. 기자회견이 끝난 지 일주일 후 김철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연일 그의 이야기를 다뤘고 시장 골목은 그를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하지만 김철수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철수 형님, 요즘 대단하시네요. 정육점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김철수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20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드디어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국밥집으로 돌아오니 이미 문 앞에 줄이 서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와, 정말 여기가 그 유명한 국밥집이구나. 영웅이 직접 끓인 국밥을 먹을 수 있다니. 김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천천히 앉으세요. 손님들은 김철수를 보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김철수는 정중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사진은 사양하겠습니다. 대신 맛있는 국밥 드세요. 첫 번째 손님이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게 바로 그 맛이군요. 뭔가 다른 국밥집과는 달라요. 정성이 느껴져요. 손님들의 칭찬에 김철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전 10시쯤 윤석재가 홀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검은 승용차가 아니라 소박한 차를 타고 왔어요. 소령님, 안녕하세요. 회장님,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요즘 손님이 많이 늘었네요. 윤석재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네,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요. 김철수는 정성스럽게 국밥을 담아 윤석재 앞에 놓았습니다. 소령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석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소령님의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명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죠? 명예 진급도 결정됐습니다. 중령으로 진급하시게 됐어요. 윤석재의 말에 김철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다음 주에 정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바로 그때 은정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보훈처에서도 연락 왔어요.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고 해요. 김철수는 딸의 말에 더욱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것도 보세요. 은정이 신문을 펼쳐 보였어요. 일면에 큰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강그룹 정우 전 부회장 횡령 혐의로 구속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어요. 윤석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조카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이제 모든 게 해결됐잖아요. 김철수는 윤석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여전히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을 다해 만들었어요. 빨리 좀 해주세요. 급한 손님이 소리쳤지만 김철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의 말에 다른 손님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진짜 영웅이에요. 맛있는 음식은 시간이 걸리는 법이에요. 오후가 되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이었어요. 김중령님, 한 할아버지가 김철수를 알아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정말 김철수 의무병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철수는 참전 용사들을 보며 깊이 인사했어요. 그때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죠. 전우들과의 만남에 김철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중령님, 저희들도 그때 일을 알고 있었어요. 정말 억울하셨을 텐데.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김철수는 참전 용사들에게 정성껏 국밥을 대접했어요. 저녁이 되자 가게는 조금 한적해졌습니다. 김철수는 은정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응, 오랜만에 마음이 편하구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 회장님이 자문직도 제안하셨는데.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일단은 여기서 국밥이나 끓이며 살고 싶다. 김철수의 대답에 은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당당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는 숨지 않고 살 수 있어. 아버지와 딸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20년간 못다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김철수는 혼자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그는 하루를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사랑도 잠시 지나가는 바람인데 이미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김철수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예전과 같은 노래였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달랐어요. 며칠 후 국밥집 벽에는 새로운 액자가 하나 걸렸습니다. 국방부에서 보내온 명예회복 증서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인정서도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철수 아저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단골 할머니가 액자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시장의 영웅이에요. 시장 사람들도 모두 김철수를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김철수는 여전히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재료를 고르고 정성껏 국밥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했어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 은정과의 관계도 회복됐어요. 국밥은 말이야, 따뜻할 때 먹어야지. 사람도 그래. 김철수의 말처럼 그의 인생도 이제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